안녕하세요.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남성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사연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눈을 감아도 결코 잊지 못할 두 여자와 제 파란만장한 제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시듯 아버지마저 제 20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형제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기에 저는 20살부터 살아가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는 신문과 우유를 돌리고 낮에는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했죠. 그것도 모자라 밤에는 고깃집에서 주방 일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가진 거라곤 몸뚱이밖에 없었기에 몸이 허락하는 한 잠도 자지 않겠다는 각오로 최대한 많이 일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야 겨우 혼자 생활을 할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제나 돈이 부족했기에 제 입에 풀칠할 돈만 벌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도중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제가 일하는 고깃집에 술을 먹으러 왔었죠. 야, 잘 지냈냐? 아이고, 녀석 얼굴살이 쏙 빠졌네. 너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이모, 오늘 얘 일 끝났으면 데리고 가서 고기라도 먹일까 하는데요. 그래, 상관없을 것 같네.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사람이라고 코빼기도 안 보이니 이거 원. 정강아, 대충 정리하고 얼른 들어가서 친구랑 요기 좀 해라. 이모가 갈비살 두툼하게 썰어줄 테니까. 그렇게 고기를 안주 삼아 소주에 어느 정도 얼큰하게 취할 무렵 친구가 자기가 일하는 곳으로 오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을 거냐고 저를 나무라면서요. 녀석 말이 남자는 모름지기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하더군요. 고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했지 할 줄 아는 기술이라고는 없는 저였기에 친구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그렇게 친구를 따라 도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이, 정광. 도배지 끝을 잘 잡고 있어야지 울지 않고 깨끗하게 도배가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익숙지가 않아서. 처음이니까 더 꼼꼼하게 해야지. 모름지기 일을 배울 땐 처음에 확실하게 배워놔야 하는 거야. 서툴러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 잘 보고 제대로 해봐. 아파트 건축 현장을 직접 보게 된 건 살아생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것뿐인데 집이 척척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신기했죠. 내가 사는 집은 달동네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다 낡아빠진 방 한 칸이건만 여기는 우리 집과 똑같이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으면서도 아름답고 멋지구나. 난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언젠간 나도 결혼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며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런 제가 아내를 만난 건 무척이나 더웠던 25살의 여름이었어요. 막내로서 일이 제법 익숙해졌을 무렵 도배지를 옮기고 있는데 현장에서 웬 키가 작은 한 여자를 보게 된 것이었어요. 먼지가 풀풀 날리는 건축 현장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앳된 얼굴의 여자였죠. 하지만 여자는 익숙한 듯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 사이에서 심부름을 하며 현장을 누비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분은 누구세요? 아, 쟨 성미야, 김성미. 성민 말이지, 반장님 딸이야. 성미 고등학교 때 반장님이 다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거든. 그때부터 아빠를 도와야 한다고 현장에 따라다니기 시작했어. 이모들한테 어깨너머로 일을 배우더니 이젠 아주 프로가 다 됐지. 일이 성격에 맞는가? 반장님 다리가 다 나은 지금도 간혹 시간이 빌 때마다 와서 도와주곤 해. 키도 작고 아담한 체구이면서도 이모님들을 도와 척척 일을 해내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눈부시게 보이던지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적극적인 대시로 나이도 비슷한 또래였던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만난 지 3년 만에 결혼에 꼴인 그 해에 바로 첫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신혼의 힘인 것인지
이듬해 둘째 아들 하나 더 낳고 2년 후에는 딸까지 나오면서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섯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아내와 아이들이 생기자 제게는 목표가 생겼어요. 바로 저희 집을 장만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도배하는 그 신축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 그것이 저의 목표였죠. 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남들보다 2배는 많이 뛰어다녔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퇴근해서 아내와 아들과 보내는 삶. 그것은 정말이지 보람된 것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막중해질 무렵 열심히 일한 대가인지 전셋집을 전전하던 저희는 막내딸이 5살이 되던 해 드디어 그렇게 염원하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빠,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럼 여기가 우리 공주님이 살 집이에요. 아빠, 내가 방 직접 골라도 돼? 아빠, 나도 내 방 고를래. 엄마, 그래도 되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 현관을 밟았던 그날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도배한 집에 우리 5 식구가 사는 것, 그 사실이 정말이지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설 무렵 경기가 안 좋아지자 건설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거든요. 건설업이 흔들리니 도배 일을 하는 저 또한 그 영향을 받아 일이 줄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예전만큼 나오질 않다 보니 학비에 생활비에 돈을 다 쓰느라 애들 용돈을 넉넉하게 줄 수가 없었죠. 갖고 싶다고 했던 유명 메이커 옷 한 벌 제대로 사주질 못했거든요. 큰애와 작은애는 그것이 불만이었나 봐요. 점점 아내에게 짜증을 부리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아내는 그런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해했죠. 엄마가 옷 못 사줘서 미안해. 아, 됐어. 가난한 집에 태어나 내 잘못이지 뭐. 그러지 말고 밥이라도 먹고 가. 아, 맨날 아침마다 밥 먹으라고 귀찮게 하지 마. 어차피 맨날 똑같은 국이랑 김치잖아. 지겨워. 저는 아이들의 철없는 모습에 여러 번 큰 소리를 내고 말았죠. 가장으로서 아이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큰애와 작은애는 저의 훈육을 잘못 받아들인 것인지 그때부터 자꾸만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술이나 담배는 물론이요. 같은 반 친구들을 협박해 돈을 뺏고 다녔다고 해요. 때문에 아내는 아이들 때문에 몇 번이고 학교에 가야만 했고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 어머님,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학교에서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못난 저희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장만큼은 딸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아내가 죄송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신 그렇지 않겠다고 교사들 앞에서 허리를 숙여 빈 것만 해도 아마 10손가락은 넘을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사고만 치는 아들들이 서운해 더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춘기 남자애들이 말을 잘 듣던가요? 저와 아들들과의 관계는 자꾸만 나빠졌어요. 여보, 애들 너무 꾸짖지 말아요. 그래도 사춘기인데 우리가 이해해줘야죠. 아니, 아무리 사춘기라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 벌써 몇십 번째야. 난 말이야. 당신이 우는 모습 더는 보고 싶지가 않아. 당신이 다른 학부모들에게까지 고개 숙이면서 사는 거 더는 마음 아파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말인데요. 나도 이제 일을 해볼까 해요. 어?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앞으로 애들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 가면 돈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나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면 좋지. 그럼 애들한테 좀 더 좋은 밥, 좋은 옷 먹이고 입힐 수 있고 용돈도 지금보다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생활이 좀 더 여유로워지지 않겠어? 그렇게 아내는 결심한 듯 있는 돈을 모아
동네에 작은 슈퍼를 차렸습니다. 마트라고 하기에는 작고 구멍가게라고 하기엔 구색이 잘 갖춰진 좋은 슈퍼였죠. 사거리 너머에 유명한 대형 마트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가게 운영은 순조로웠어요. 소문난 천사표였던 아내였기에 동네 분들이 매번 찾아와 주셨거든요. 아내의 슈퍼는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었어요. 어른들은 슈퍼에서 빵과 과일을 사서 슈퍼 앞 평상에서 자주 나누어 먹곤 했죠. 아내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 손수 과일을 깎아드리면서 목이라도 막히실까 슬쩍 음료수를 내놓곤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래 엄마들이 와도 동네 아이들이 와도 비슷했어요. 아내는 더민이 서비스를 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많이 얹어주곤 했거든요.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도 500원짜리만큼은 꼭 더 얹어줬었죠. 동네 분들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해주시던지 몰라요. 슈퍼는 아내에게 돈을 버는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얻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아내는 슈퍼를 10년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하던가요? 아들들이 사고를 치긴 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까진 무사히 졸업시켰고 막내딸 대학 뒷바라지까지 마쳤으므려 일은 터지고 말았어요. 세상에, 갑자기 아내가 밥을 먹다 말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당신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왜 그래? 가슴이 갑자기 너무 아파요.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아내를 데리고 급하게 119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사태가 심상치 않다며 정밀 검사를 진행해 봐야겠다고 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가슴에 암이 퍼지다 못해 뼈와 뇌에까지 전이가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내는 유방암, 그것도 말기였던 거예요.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유방암이라뇨? 말기라니. 김성미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여기 결과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유방암 말기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미 뼈와 늑막, 심지어 뇌척수까지 전이됐어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아내분을 조금이라도 오래 보시려면 희망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항암 치료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럴게요. 제발 저희 아내 좀 살려주세요. 사실 아내는 꽤 오래전부터 왼쪽 가슴에 찌릿찌릿한 통증을 느꼈다고 해요. 그때는 한창 큰애들이 속을 썩일 때라 아내는 그것이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점점 왼쪽 가슴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부풀어 올랐고 그것이 눈에 띌 때부터 통증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다고요. 가슴에서 시작된 통증이 점점 두통을 동반하게 되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는 날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아내는 아픈 것도 참으며 가족을 지키고 슈퍼를 운영했던 거였어요. 그 길로 아내는 슈퍼를 잠시 접고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 힘들어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눈 뜨고도 못 볼 정도로 초췌해져 갔죠. 특히 아내는 먹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달달한 빵과 떡을 그렇게 좋아하던 아내였는데 이젠 그 좋아하던 빵과 떡은 고사하고 쌀 한 톨도 넘기기 어려워했죠. 당신 좀 더 먹어. 먹어야 힘을 내지. 힘내볼게. 근데 잘 안 넘어가. 먹기가 너무 힘들어. 항암 치료는 아내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통통하니 귀여운 매력의 소유자였던 아내는 사막의 고목처럼 삐쩍 말라 안쓰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렸죠. 독한 항암약은 아내의 머리카락과 눈썹, 심지어 속눈썹까지 모두 떨어뜨렸고 아내의 머리는 어느새 한 가닥도 남기지 않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약은 아내의 생기를 모조리 앗아가 버리는 것 같았어요. 약을 쓰면 쓸수록 아내는 점점 힘없이 축 늘어져만 갔고 나중에는 화장실을 가기 버거워할 정도로
무기력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진통제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는 담당 의사의 호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성미 보호자님,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저희로서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선생님, 상황에 따라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때죠. 김성미 환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아시다시피 앞으로 치료를 더 한다고 해도 나아지진 않을 겁니다. 항암은 연장의 개념이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환자분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준비를 하셔야만 해요.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선생님. 제발요. 제발 저희 아내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 아내 죄 한 번 안 짓고 평생 남에게 베풀면서 착하게 살았어요. 네? 제발요. 선생님. 저는 의사에게 매달려 빌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어요. 그때의 절박한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절망한 저는 병원 비상계단에 쭈그려 앉아 숨을 죽여 울고 말았죠. 얼마나 울었을까. 겨우 눈물을 추스르고 병실에 돌아오니 아내는 멍하니 앉아 창밖을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속이 상해 결국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모진 소리를 하고야 말았죠. 당신 왜 미련하게 병을 참았어? 왜 그랬어? 아프다고 나한테 한마디라도 하지. 미안해.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말할 수가 없었어. 밖에서 일하고 온 당신에 비하면 입 닫고 별거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럴 리가 없잖아. 나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내와의 정상적인 대화는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의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죠. 자식들을 부를 새도 없이 저는 아내의 마지막을 함께 했어요. 당신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 조금만 더 버티는 거야.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조금만. 나 우리 아들, 딸들 결혼하는 거 보고 손자, 손녀 낳는 것까지 보려고 했는데 말이야. 무슨 약한 소리야. 봐야지. 할머니 돼서 그 손주, 손녀들 결혼까지 하는 거 다 봐야지. 있지. 나 당신 만나서 그동안 너무 행복했어. 당신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다 좋았어. 고마워. 언제나 사랑해. 안 돼. 성미야, 놔두고 가지 마. 안 돼. 안 돼. 그날 밤 아내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죠. 제 눈물로 아내의 거친 손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지만 저는 차가워져만 가는 아내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어둠이 짙은 병실 안 잔잔한 바이탈 사인 속에서 그렇게 저와 아내는 영원한 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죽음 뒤로 저는 한동안 얼이 빠져버렸어요. 아내가 없는 삶이 실감이 나질 않았거든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도 현실감이 전혀 없었죠.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유품 정리도 하지 않은 채 종일 방에 혼자 누워 아내의 사진만을 들여다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즈음 문득 아내의 슈퍼 생각이 나더군요. 아내가 남겨놓은 아내의 슈퍼가요. 그날 오후 저는 슈퍼를 처분하기 위해 저녁도 먹지 않은 채 곧장 슈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굳게 닫힌 슈퍼 문 앞에 아내와 친하게 지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시더군요. 할아버님, 아이고 이거 박서방 아닌가. 세상에 얼굴이 반쪽이 됐네. 문도 안 열었는데 뭐하고 계세요? 자네가 슈퍼 문다고 걱정이 돼서 그런가. 자꾸만 오게 돼. 자넨 웬일인가. 다시 슈퍼 열려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슈퍼는 처분할 생각이에요. 슈퍼를? 아유 세상에.
아쉬워라. 박서방, 자네 처가 간 뒤에 바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사실 여기엔 행복한 추억이 많아. 나뿐만이 아닐세. 이 동네 사람들 다 그럴 거야. 자네 처가 워낙에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착한 사람이었지 않나. 처분하는 건 좀 생각해보게. 그렇게 할아버지를 돌려보내고 오랜만에 슈퍼불을 켜니 아내가 차곡차곡 정리해놓은 여러 물건이 보이더군요. 진열대 라면이니 과자니 하는 것들이 곱게 정리되어 있었죠. 처분하려 마음으로 갔건만 슈퍼를 막상 보아하니 아내의 10년의 세월과 발자취가 남아있는 그 슈퍼를 보자 저는 도저히 처분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동네 주민분들이 이곳에 애착이 있는 이유는 어쩐지 알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결국 그 슈퍼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도저히 할 만한 사람이 없었죠. 두 아들 녀석들은 슈퍼를 운영할 능력이 되질 않았어요. 딸도 다른 지역에서 이미 자리 잡은 직장이 있어 무리였고요. 저 역시 도배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투잡을 뛰는 건 불가능했기에 결국 저는 직원을 쓰기로 했어요. 커다란 종이에 직원 구함이라는 글씨를 적어 문 앞에 붙여놓았죠. 그렇게 낮에는 일을 다니고 밤에는 슈퍼를 지키는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일주일 만에 한 30대 여자 하나가 슈퍼로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일자리 구하신다고 해서 왔어요. 혹시 사람 구하셨나요? 아니요, 아직이에요. 들어오세요. 슈퍼 안으로 들어온 여자 이름은 김덕희. 나이는 30대로 한창 때 여자라고 하기엔 화장기도 없고 수수한 모습이었어요. 무표정한 모습에 얼굴에 핏기가 없었죠. 몸도 상당히 마른 체형이었는데다 기운도 없어 보였고요. 어쩐지 딱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여자를 직원으로 채용해 가게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여직원이 슈퍼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너무 말라 힘을 못 쓸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슈퍼를 찾아주시는 여러 단골들께도 잘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죠. 때문에 저는 일하는 중에도 수시로 CCTV를 들여다보곤 했어요. 하지만 CCTV 속 여직원은 예상보다 일을 상당히 잘하더군요. 청소도 꼼꼼히 하고 손님들 응대도 곧잘 했어요. 처음 모습을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요. 어르신들의 칭찬도 자자한 데다 손도 야무진 게 가면 갈수록 그 여직원이 믿음직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가게 CCTV를 보다가 어떤 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여직원이 퇴근길에 라면 2봉지를 슬쩍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라면 2봉지 정도야 배가 고픈가 보다 하며 눈 감아 주었죠. 하지만 그런 모습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나중에 되어선 매일 2봉지씩 습관처럼 품에 넣는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여직원이 일한 지 25일째 되는 날, 결국 저는 퇴근하는 여직원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라면을 왜 2봉지씩 가져가는지 그 속사정이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뒤를 밟기 시작한 지 약 15분, 한 허름한 다세대 주택 1층으로 여직원이 들어가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다가갔죠. 그런데 웬걸? 여직원이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창살 너머로 몰래 집안을 들여다보았죠. 그리고 너무 놀라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이년아, 어디 갔다가 와? 너 솔직히 말해. 딴 남자랑 바람 피고 왔지? 응? 어머니, 진정하세요. 나 배고파 죽는 줄 알았는데 왜 쌀이 없어? 왜 밥이 없냐고. 너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굶었어. 네가 밥 다 처먹고 놀고 왔지? 너 일로 와. 오늘 아주 너 죽고 나 죽자. 창문 너머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고성을 지르며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고 있거든요. 여직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힘도 못 쓰고 할머니가 흔드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죠. 옆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보이는 작은 꼬마 여자애가
그런 할머니를 말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우리 엄마 건들지 마세요. 제발요. 이렇게 빌게요. 네? 저리 가. 뭘 잘했다고 껴들어? 인연은 죽어봐야 돼. 할머니, 제발요. 그 아비규환에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지나가는 동네 아주머니 한 명이 그런 저를 수상하게 여기시고 말을 거셨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겁니까? 아, 저는 수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여기 아는 사람 집이라 문을 열까 하다가 큰 소리가 나는 것 같길래 열지 못하고 좀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 저 집이요? 아이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 집안 아주 문제가 커요. 저 집 며느리 늙은 시애미 모시느라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남편 죽고 치매 걸린 시애미 모시는 그런 여자가 요새 세상에 어디 있다고 저렇게 며느리를 들들 볶는지 모르겠다니까요. 허구한 날 때리고 못 살게 굴고. 아유, 참 불쌍해. 저렇게 착한 여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구먼. 아이고, 딱하다 딱해.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여직원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살았던 거였죠. 난장판인 집안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의 집안 일이라고는 하지만 전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간 여직원이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한테 큰일을 당할 것만 같았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큰 사단이 일어날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똑똑, 실례합니다. 저기 계십니까? 어? 할아버지 누구세요? 엄마,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왔어. 잠깐 나와봐. 제가 문을 두드리자 아까 창문 너머에서 보았던 꼬마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 뒤를 여직원이 따라왔죠. 가까이에서 본 여직원의 모습은 너무 처참했어요. 머리카락은 산발이었고 이마 군데군데에는 피가 맺혀 있었거든요. 아니, 사장님,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왜 이러고 계세요? 왜 막고 계시는 거냐고요? 사장님, 혹시 보셨어요? 그때였어요. 방에서 그 모습을 시어머니가 튀어나오더니 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당신 누구야? 당신 인연이랑 바람핀 남자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고. 너 대체 우리 며느리랑 무슨 사이야? 아닙니다. 오해세요. 저는 여기 며느님이 일하는 슈퍼에 사장 되는 사람이에요. 웃기지 마. 귀신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여. 너 일로 와. 오늘 인연도 죽고 너도 죽자. 사장님, 빨리 가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자, 너도 빨리 엄마 손잡아. 빨리 나가자. 제 아무리 어르신들께 깍듯한 저라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전한 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얼이 빠져 있었죠. 그러나 여직원은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봐서 그런가 아이와 함께 황급히 밖으로 빠져나가더군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여직원의 기지 덕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저는 어쩐지 여직원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근처에 있는 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거기에서 모든 자초지정을 들을 수 있었죠.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못 볼 꼴을 보였네요. 덕희 씨,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제 남편이 3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 죽고 시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지셔서 그만. 세상에, 그랬군요. 남편은 작은 트럭을 운전하던 사람이었는데 부산에서 짐을 싣고 오다가 졸음운전하는 대형 화물 트럭과 사고가 나는 바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들 잃은 상심이 너무 크신 나머지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치매기가 심해지시고 말았고요. 사실 원래도 치매 기운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물건을 잃어버리신다거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헤매는 정도일 뿐이었는데 이제 너무 심해지셔서 가끔 며느리인 저도 못 알아보시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근데 덕희 씨, 남편은 세상을 떠났는데 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세요? 안 모시고 사셔도 되잖아요. 요새 요양시설도 잘 돼 있는데 굳이 왜 모시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은 며느리인 절 항상 보듬어 주셨던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항상 우리 며느리 하면서 절 아껴주신 그런 분이셨다고요. 그래서 전 어머님을 배신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어머님을 버린다면 어머님은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들어보니 그 시어머니라는 분은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20년 전에 죽고 그 나머지 한 명이 여직원의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제 심장을 울리더군요. 여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매일같이 라면 2봉지씩 가져가는가 했더니 그런 속사정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덕희 씨, 왜 라면이었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쌀을 가져가지 그랬어요. 쌀을 사놓으면 어머니께서 변기에 붓거나 밖에다가 다 뿌려버리세요. 그렇다고 밥을 해놓으면 그걸 한 통이고 2통이고 다 드셔버리시고요. 반찬을 해놔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저도 안 쓰고 두 손으로 걸신 들린 듯 드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반찬통을 바닥에 던져버리셔서 못 쓰게 만들어 놨거든요. 냉장고를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놔버리세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하지만 이젠 그 쌀을 살 돈조차 없네요. 그래서 직원을 구한다는 전단을 보고 사장님께 찾아간 거예요.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월급날일 테지만 일하는 동안에도 굶고 있을 어머님과 아이를 생각하니 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라면을... 저는 여직원의 말에 옆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아이를 쳐다봤어요. 아이들은 모름지기 얼굴에 포동포동 살이 오르기 마련인데 아이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듯이 빼빼 말라 있었죠. 애 학교는요? 애 학교는 잘 보내고 있어요? 애 학교도 못 보낸 지 벌써 3달째예요. 학교도 못 보내고 있다고요? 네. 선생님께서 몇 번이고 전화가 왔지만 사정이 이러니 아이를 학교에 제대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에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엄마니까 힘을 내야죠. 덕희신 할 수 있어요. 힘들 때 항상 아이를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사장님 라면값은 월급 받으면 꼭 드리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제가 오죽하면 덕희실 따라왔겠어요. 가게에서 일할 땐 항상 축 처져 있고 걱정 있어 보이고 어쩔 땐 펑펑 울기도 했죠. 뭔가 말 못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 분명 뭔가 사정이 있다 생각하고 온 거예요. 오죽했으면 라면 2봉지씩 매일 몰래 가져갈까 하고요. 제가 덕희씨 사정을 알았으니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도울게요. 이상하게 덕희씨가 남처럼 느껴지지가 않네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여직원인 덕희씨를 설득해서 덕희씨 시어머니를 치매 전문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살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덕희씨 딸과 덕희씨가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덕희씨 시어머니도 전문적인 곳에서 치료를 받고 지낸다면 지금 상황보다 나아질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번째로 할 일은 덕희씨 딸을 심리센터에 보내는 일이었어요. 덕희씨 딸, 심리 상담을 받아보게 하면 어떨까요? 네? 심리 상담이요? 지난번에 볼 때 아이가 아주 불안해 보였거든요. 9살이면 한창 학교 다닐 때인데 3달째 집안에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폭력도 아이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조기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덕희 씨가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사장님, 제 딸까지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 일을 겪느라 며칠 새 더 늙은 것만 같은 여직원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주고 싶었습니다. 심리 검사 결과는 예상한 대로였어요. 딸은 지능은 높은 편이었지만 몇 년 새 너무 충격적인 일을 많이 겪고 위축되어 있었던 나머지 유아 퇴행에 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큰 문제 없이 바로잡을 수 있었죠. 아이는 학교와 센터를 병행하며 다녔고 그렇게 모든 게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종종 여직원에게 시어머니 안부를 물어봤어요. 여직원이 말하길 처음엔 어머님이 시설에 누워 계시는 걸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난동도 부리기도 하고 어찌나 병원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몇 번이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다행히도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직원은 시어머니를 병원에 혼자 방치해둔 것 같아 미안하다며 자책의 눈물을 흘리더군요. 덕기 씨 시어머니는 방치한 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자책의 눈물 흘리지 말고 덕희하고 딸이 희망찬 인생을 산다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하자. 그럴 수 있지? 저는 여직원을 위해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었어요. 주로 제가 부모 없이 살아가던 이야기와 요양원에 계신 시어머니에 관한 덕담이었죠. 여직원은 제 말을 지침 삼아 앞으로 어머님을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고 매번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정말이지 시설에 보냈으니 포기할 법도 한데 여직원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보살피겠다는 태도였죠. 부모님을 일찍 여인 그녀에게 시어머니를 포기한다는 선택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테죠. 저는 여직원의 의리에 항상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저는 여직원을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직원으로 채용해서 슈퍼를 아예 맡겨두고 월급도 사정에 맞게 조금 더 올려주었어요. 아이가 커갈수록 돈 들어가는 일이 더 많아질 테니까요. 저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직원의 딸은 종종 편지를 써들고 슈퍼에 놀러 왔어요. 저기 할아버지, 무슨 일이야? 이거 할아버지 선물. 아이가 준 편지에는 색색의 사인펜으로 쓴 삐뚤빼뚤한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랑 저랑 보살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주책맞게도 눈물이 찔끔 나와버렸지 뭐예요. 토끼며 하트가 잔뜩 그려진 종이에 꾹꾹 눌러쓴 글씨가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저는 그런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여직원도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여직원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무표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했죠. 여전히 마르긴 했지만 전과 비교하면 뭔가 생기가 넘쳤고 사람다워졌어요. 어쩌면 그것이 그녀의 본 모습일 거예요. 기구한 운명의 남편을 잃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난과 폭력 속에서 아이까지 지키려니 그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갔던 거겠죠. 여직원은 저와 슈퍼 단골들, 동네 사람들에게 살갑게 대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여직원을 편하게 대하기 시작한 것도 아마 그 무렵부터였을 거예요. 자기를 덕기 씨라고 부르는 게 마음에 걸렸던 여직원이 말을 놓아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거든요. 여직원이 제 딸과 비슷한 또래이기도 했고 저 역시 여직원이 어느 정도 편해진 상태였기에 그 부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덕희야, 오늘은 일찍 들어가. 내일 딸내미 소풍 가는 날이라면서? 그건 또 어찌하신 거예요? 갈 때 김밥 재료 좀 챙겨줄 테니까 가져가. 이걸로 아침에 딸 김밥 싸. 사장님, 언제 이런 걸 다 챙기셨어요? 아까 저녁 먹을 때 몰래 챙겨뒀지. 슈퍼는 걱정하지 말고 얼른 정리하고 들어가.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간식은 기대해 주세요. 제가 김밥을 얼마나 잘 싼다고요. 그래. 우리 덕희 김밥 맛 좀 볼까?
이거 아주 기대되는걸. 그렇게 덕희와 덕희 딸,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덕희와 덕희 딸을 보면 과거에 제가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생각이 나 흐뭇하기도 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두 모녀의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을 돌이켜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걸까요? 제게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쉬지 않고 암만 달려온 제게 암흑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슈퍼에 물건이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아 평소보다도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었죠. 덕희야, 이 박스 속 새우깡은 저기다 놓고 떡은 저 선반에 둬. 네, 알겠어요. 다하구리 라면들도 떡 반대편에 진열해 놓을게요. 덕희가 아래쪽에서 과자를 진열하고 저는 위쪽 선반에 선물용 과자류를 진열하고 있을 때였어요. 의자를 밟고 올라갈 때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다 싶더니 가슴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죠. 어라? 이상하다. 왜 이리 숨쉬기 힘들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저는 한 손으로는 상자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뛰는 가슴을 움켜쥐면서 호흡을 가다듬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숨은 좀처럼 쉬어지지 않았죠. 제가 파리한 안색으로 헉헉거리고 있을 때 덕희가 큰 소리로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위험해요. 뭐? 순간 저는 우당탕탕 요란한 소리와 함께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맞은편에서 지켜보던 덕희가 저를 향해 달려왔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사장님, 여보세요. 거기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보세요. 빨리요. 덕희는 재빠르게 119에 전화를 한 뒤 물에 올라온 물고기처럼 가쁘게 호흡을 내쉬는 제 몸을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코와 목에 손을 댔죠. 아직 숨이 붙어 있다는 걸 확인한 덕희가 순간 제 턱을 위로 올려 고개를 뒤로 확 젖혔어요. 그리고는 가슴뼈 가운데 부분을 압박해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덕희의 깍지 낀 손이 제 가슴을 위아래로 세차게 눌렀지만 그럼에도 제가 숨을 못 쉬고 컥컥거리며 고통스러워하자 덕희는 제 코를 잡고는 인공호흡을 시도했어요. 그렇게 큰 숨을 불어넣고 흉부를 압박하길 여러 번 덕희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구급대원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환자분 어딥니까? 여기에요. 여기. 응급처치는 지금 막 했어요. 빨리 응급실로 옮겨주세요. 빨리 옮겨. 어서. 구급대원들은 제 몸을 번쩍 들고는 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그러자 심폐소생술을 하는 와중에도 멀쩡하던 덕희가 제가 들것에 실려가는 걸 보고는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일어나세요, 사장님. 사장님 좋은 분이잖아요. 사장님한테 은혜 갚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쓰러지시면 어떡하냐고요. 멀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덕의 울음소리가 제 귓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세상이 느려지고 하얗게 번져가는 와중에 덕의 오열하는 목소리와 표정이 눈꺼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저는 덕의 우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눈을 뜬 건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하얀 천장에 네모난 가림막,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빛에 저는 여기가 어딘지 몰라 어리둥절했죠. 하지만 여기가 병원이라는 걸 깨닫기까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정광 환자분, 정신 드세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기억나세요? 슈퍼에서 쓰러진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기억하시나 보네요.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마침 교수님이 오셨으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교수님께 들으세요. 박정광 환자분, 깨어나셨군요. 천만 다행입니다. 초등 대처가 상당히 좋았던 데다 쓰러진 직후부터
병원에서 수술받기까지 골든타임에 지체가 전혀 없었기에 망정이지. 조금이라도 늦었다간 정말이지 큰일 날 뻔하셨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니 경황이 없던 가운데도 슬슬 그때의 상황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쓰러진 뒤 덕희의 오열하던 모습이 뇌리에 강하게 스쳐 지나갔죠. 그리곤 깨달았어요. 덕희가 저를 살렸다는 것을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덕희가 저를 부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사장님, 사장님 정신이 드세요? 사장님 잘못될까봐 제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아세요? 덕희야, 네가 날 살렸구나. 우리 덕희 아니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어. 정말 고맙다, 덕희야. 정말 고마워. 사장님 아니에요. 전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장님을 살린 게 아니라 사장님이 절 살리셨잖아요. 제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제가 더 성심성의껏 모시며 은혜 갚을 테니까 건강 회복하시고 더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아셨죠? 덕희는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었어요. 덕희 행동에 저는 죽은 아내가 생각났어요. 차갑게 식어가던 손, 온기를 잃어가던 손. 지난날 저는 그 손을 붙들고 울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를 잡는 손은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 아닌, 온기를 잃어가는 손이 아닌 뜨겁고 다정한 손이었어요. 저는 그 온기를 통해 비로소 깨달았죠. 인간의 인연이란 참으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인연으로부터 우리는 살고 또 죽는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저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원래는 며칠만 입원하고 퇴원해도 됐지만 검사 결과 추가적으로 몸에 이상 있는 곳을 발견해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있는 동안 전혀 심심하지 않았어요. 덕희가 이틀에 한 번꼴로 저를 찾아왔기 때문이죠. 제 친자식들보다 더 많이 찾아온 셈이었어요. 사장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등에 수건 좀 더 받쳐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어. 덕희가 보살펴준 덕에 편하기만 한걸. 다행이에요. 있잖아요, 사장님. 좋은 소식 들려드릴까요? 있죠. 사실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조금 더 올랐답니다. 그래? 아무래도 동네 분들이 걱정되시는지 슈퍼에 더 자주 들러주고 계시거든요. 동네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사장님을 많이 찾으세요. 언제쯤 돌아오냐고 제게 성하시죠. 그런 걸 보면 사장님이 그간 얼마나 동네 분들을 위해 노력하셨는지 보여요. 돌아가셨다던 사모님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테죠. 사장님, 가끔 제게 어려웠던 지난날을 말씀하곤 하셨죠? 그 외로움과 슬픔 저도 잘 알아요. 저 역시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으니까요. 그 아픔은 정말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그걸 딛고 일어나서 가정을 꾸리고 주변을 돌보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건 힘든 역경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사장님의 노력 덕이에요. 그런 노력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사장님의 그런 인품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전 사장님의 발끝에도 못 따라가거든요. 덕희야. 그러니까 사장님, 얼른 나으셔서 앞으로 절 더 이끌어 주세요. 네?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덕희의 극진한 간호로 회복은 순조로웠고 저는 예상보다 조금 빨리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다니며 몇 차례 외래 진료를 봐야 하겠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때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았죠. 다 덕희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덕희가 저를 아버지처럼 따라주고 보살펴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병원에서 나온 저는 덕희를 막내딸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덕희도 저를 아버지처럼 알뜰히 챙기고 잘 보살펴 주었고요.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덕희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더군요. 슈퍼에서 근무한 지 4년째 되던 해의 일이었죠. 그렇게 덕희는 현재 슈퍼 일을 하며 시어머니와 저를 보살피는 중이에요. 정말 효녀가 따로 없죠.
그녀에게 있어 시어머니는 어머니, 저는 아버지일 테니까요. 덕기 딸도 저에게 부쩍 더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품속으로 뛰어들어와 조잘대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저는 마치 손녀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나중에 나의 제가 우리 손녀라고 부르며 품에 끼고 아껴주었죠. 근데 그 조그만하던 녀석이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간다니 참 시간의 흐름을 믿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저의 인생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아무것도 없던 제게 다가온 우리 아내, 그리고 핏줄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가족이 된 우리 덕희. 이 두 사람과 함께한 파란만장한 사건들은 제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배움은 길지 않지만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불행하고 행복한 가운데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남에게 베풀며 사는 것, 희망을 잃지 않고 주어진 인연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만큼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어떠실까요? 밥은 먹었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조그만 시간을 들여 마음을 써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저처럼 보상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인생의 진리를 믿어요. 그럼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